자, 청문회 제도가 2005년에 시작한 이래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직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 사퇴를 해라. 라는 뜻을 전해서 강선우가 받아들였다. 자, 지금 이 관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국제 뉴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본과 지금 합의가 됐죠. EU도 미국하고 15% 관세 합의에 근접했다. 결국 미국과 일본 사이의 합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15% 선. 우리도 결국 일본과 합의했던 15% 선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일본이 워낙 많은 투자 액수를 제시하고 15%를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미 흑자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적고 경제 규모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투자를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연합도 거의 합의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열면 관세를 인하하고 안 열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협상 시에 관세율을 1% 내릴 때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 숫자를 직접 제시해서 마지막 순간에 5천억 달러. 네, 이 막판 협상을 잘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유명하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진작부터 내서 상당히 이 상거래에 있어서의 협상,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 국제 정치에서도 응용해가지고 관세 협상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미 동맹에서 결국 패키지들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으로도 확대해라를 공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의미냐? 한 나라가 미국이 미국 또는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규정하면서 이 태평양 지역 집단 방위에 속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확대 적용,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가 아니라 대중 견제로 확대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나토와 유사한 집단 방위 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는 집단 방위 체제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 나토식 집단 방위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적용도 구축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에서는 집단 방위 조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성락은 또 내일 그러니까 오늘 귀국을 합니다. 74시간의 패키지들을 마쳤다는데, 과연 관세 협상이 좀 구체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패키지들을 마치면서 구윤철과 여한구에게 바톤을 넘기고 들어온 겁니다. 자, 청문회 제도가 2005년에 시작한 이래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직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선우, 이 선발 때부터 좀 자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강선우가 자질도 자질이지만 이 갑질, 온갖 논란이, 갑질의 그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5주나 무단 결강했다. 그러니까 겸임교수는 말이 겸임교수지 사실은 강사죠. 강사인데 강사 시절에 5주간 무단 결강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계속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 어제 오후 2시를 전후해서 강선우에게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사퇴를 해라 라는 뜻을 전해서 강선우가 받아들였다. 결국 그러니까 강선우가 버텼던 건 대통령실에서 그냥 뭐 별다른 사인이 없으니까 버텨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버텼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의사가 전달되니까 바로 사퇴해버렸다. 바로 사퇴했다. 그런데 이 사퇴 있기 20분 전에 박찬대가 SNS에 강선우 보고 사퇴해라 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어요. 동료 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부분에서 마음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 명심이 당대표 뽑는 명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강선우가 자진 사퇴한 거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1시간 전에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에게 전화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뜻이 전달이 되면서. 그런데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사퇴 과정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수박에게 졌다. 또 뭐 이재명 기자들은 강선우가 사퇴한 것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근데 뭐 이재명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또 찍소리도 못하고 이럴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민주당 보좌진들 여야가 뭐 이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힘 쪽에선 당연히 강선우를 반대하지만 민주당 쪽 보좌진들도 강선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았다. 거기다가 강선우가 사퇴 안 하면 다른 의원들의 갑질도 터뜨리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양이원영 같아요. 양이원영이 또 갑질의 다음 타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남윤인수는 포기를 했는데 양이원영은 포기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네. 양이원영인 이유는 양 씨가 아마 아버지고 이 씨가 엄마인가요? 그 기왕 할 거 이양원영으로 해야지 뭘. 네. 이름이 복리로 붙어요. 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 세프리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임명이 되면 연속된 폭로가 터지고 그래서 꿀잼 파티를 기대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국처럼 쫓겨났으면 재밌었을 텐데 미리 관뒀다. 그럴까 봐서 쫓아낸 거죠. 네. 자, 이주민 단체에서 소비 쿠폰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있다. 270만 이주민 중에 동포비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170만 명이 배제가 됐다. 돈 내놔라. 그렇지. 이게 나오지. 이렇게 되죠. 경기지사 시절에는 주더니 왜 안 주냐? 이렇게 된다고. 이주민들도 국내에서 경제 소비 생활을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왜 차별과 배제를 겪어야 되느냐? 자, 이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쓰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난 안 주냐? 나 더 달라. 뭐 이렇게.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끌어다가 이제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결국 세금을 무슨 식으로든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25%대로 인상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증권거래세도 0.18%로 인상하겠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올리겠다.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릴 거다. 사실 뭐 상속세 때문에 해외 나가는 그런 부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세를 낮췄지만 성장률 제고 및 투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에다가 법인세까지 하면 기업들이 결국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무안공항 문제가 이태원은 3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이태원 조사를 또 하겠다고 하면서도 무안공항은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무안공항 사고는 이건 뭐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모제에는 10억을 쓰면서 이 둔덕에 부딪혀서 결국 사고가 난 건데 동체 착륙까지는 잘했는데 둔덕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건데 둔덕을 왜 설치했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용역에는 1억밖에 안 썼다. 그래서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니 희생자 추모 일주기 음악회와 추모비 건립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건 10억 원을 배정을 하면서 막상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 로컬라이저 둔덕 용역 조사를 1억 원밖에 배당을 안 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비행 기록 장치 등등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무안이 아니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무안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터질까봐 말을 못해. 특검이 오산의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평양 무인기가 이적죄인지 정조준을 하고 있다. 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의도 때는 외환죄에 해당한다? 지금은 특검이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자기들 생각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수사라면 나중에 이건 100% 무죄 납니다. 100% 무죄. 아니 이적죄나 일반 이적죄 뭐 외환죄 이런 게 왜 한 번도 형법상의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느냐? 이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외환죄라는 건 적과 내통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적과 내통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아니 드론이 먼저 북한에서 날라와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렸는데 이게 이적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네. 한덕수도 압수수색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압수수색을 해봐야 뭐가 나온다고 압수수색을 해. 그냥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흉내만 내는 거죠. 뭐가 나오겠어요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실을 압수수색해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총리 그만둔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운 총리가 지금 들어왔는데 뭐가 있을 것이며 가전 환급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주된 수혜자가 중국 기업들이다 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중국 기업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이게 뭐든지 그렇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중하게 설계되고 예측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시장이 의도치 않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보조하자는 차원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싸구려 물건 만들면 전기를 적게 쓰죠. 기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넣고 아주 고사양의 전기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는 거고 어떤 사양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달라지는 건데 무조건 전기를 적게 쓰는 거를 환급해 준다. 그러면 저사양, 저성능 이런 제품들이 전기를 적게 쓰는 걸로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양곡법, 농안법 이런 거, 지역화폐법,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인데 이것도 또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들한테 돈을 퍼주기 위한 법이다. 자, 이제 슬슬 627 규제 대출을 6억으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뭐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니까 슬슬 이 규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금융권, 2금융권에서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거기서 대출을 못 받는 그 다음 단계 3금융권이나 아니면 4금융권, 뭐 대부업 이런 데로 대출 수요는 늘 있는 건데 그 대출 수요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의 대출 신청이 85% 폭증했다. 하루 평균 건수가 7,200건을 넘어섰다. 2금융권까지 6억으로 대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급전을 못 구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그래? 그러면 최고 금리를 낮추자. 이래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이런 사금융권, 대부업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급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게 돼요. 죽으란 얘기지, 그렇게 되면. 아니, 한 달에 1년에 20%라도 대출을 해서 그거라도 해서 급전을 메꿔야 되는 사람이 금리가 만일에 15%나 12%까지 최고 금리를 못 받게 해놨다. 이렇게 되면 그 이상 금리를 안 받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금리로밖에 돈을 못 꾸는 사람은 돈을 아예 꿀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하면 그 규제의 부작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단은 대부업 대출업체가 대부업의 대출이 왕창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서민들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부작용을 막으려고 했겠지만 이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고 반응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진숙과 강선우에 덮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논란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최동석이라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걸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정말 예전에 했던 발언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아주. 일단 박원순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 바뀌었다. 라는 식으로. 또 문재인 정부는 마이너스 70점이다.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서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아주 맞는 말을 했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이 말을 놓고 친문 진영과 대통령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이다. 문재인은 마이너스 70점이다. 아유, 이렇게 이거 말은 참 맞는 말을 했네. 아니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려고 말을 읽어보니까 참 맞는 말을 했네. 아유, 아주 그냥 아니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다. 이낙연 같은 사람들 여기 있는 얼굴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강훈식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고 이낙연과 윤호중한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고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문재인은 윤호중은 무능한 아이다.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건 명백하다. 그러면서 최국이나 추미애에 대해서는 또 후한 평가를 했다. 김용민의 외삼촌이네 또. 얘네들은 왜 가족들끼리 해먹어. 박원순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다. 박원순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부안해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다. 비서가 쓴 단어와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라.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 정치적 경거망동을 자행했던 자들에게 또한 그에 상하는 사회적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너 이거 했냐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멀쩡한 사람. 저기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이 조국, 한동훈, 문재인, 윤석열.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김용민. 김용민은 자기 조카야. 진짜 저걸로 됐구나. 저걸로 됐어. 저걸로 인사혁신처장이 됐어. 진짜. 한동훈이 결국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결국 측근들의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한동훈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어서 한동훈이 출마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라고 예측이 되긴 했지만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출마를 기웃기웃하다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판세는 김문수와 안철수 둘 중에 하나 양강 구도에다가 이제 뭐 장동혁이나 이런 장동혁 의원이 돌풍을 불러 일으킬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전당대회가 예측이 됩니다. 8월 아직 날짜를 확정을 짓지 않고 있어가지고 8월 말이다라는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뭐 8월 16일인가요?
예정돼 있는데 초반에 정청래가 박찬대를 너무 앞서고 있어서 이 정청래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동혁 의원 지지가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계속 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좀 처단하겠다. 그리고 극우몰이 이거 말이 안 된다. 무슨 극우냐 뭐 이러고 있고, 김민수 위원장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돌풍을 불러 일으킬 건지, 지금 같은 분위기로 계속 가면 상당한 득표를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혁신을 계엄의 원인,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원인에서 출발시켜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수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어서 장동혁 의원에게 희망을 본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틈을 타서, 기웃기웃하는 틈을 타서 장동혁 의원이 빈틈을 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철수는 뭐 끊임없이 간철수 이름에 걸맞는 간보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김문수, 안철수의 어떤 우유부단함, 이걸 장동혁 의원이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보여집니다.